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영웅이 모험을 거부하면서 겪는 그 내적 갈등을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은 그 막막한 상황에 등대처럼 나타나는 존재, 바로 멘토와의 만남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멘토가 그냥 좋은 조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멘토는요, 영웅에게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를 쥐어주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무기가 바로 이야기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무기요? 네. 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들, 바로 단어, 문장, 그리고 그림이죠.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오늘의 탐험은 이 질문에서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현실을 조정할까? 오늘 저희는 멘토가 영웅에게 건네는 이 세 가지 마법 도구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현실을 빚어내는 설계도였음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책 157페이지에 나오는 영화 컨택트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언어학자 나오는 영화요? 네, 언어를 배우면서 미래를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군인이 외계인한테 너희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 장면이 나오죠? 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간단하지 않은 질문이죠. 맞아요. 그 질문을 외계인에게 이해시키려면 일단 질문이라는 개념부터 설명해야 해요. 이게 정보를 요구하는 소통 방식이다라는 걸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너희라는 말이 눈앞에 한 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종족 전체를 뜻하는 건지도 서로 합의가 필요하고요. 듣고 보니 제일 어려운 건 목적이라는 단어 같아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아예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도 사실은 상대방이 나와 같은 개념의 우주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대한 가정 위에서만 가능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분석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또 의도를 파악하는 아주 정교한 운영체제, OS이자 무기인 셈이죠. 아, 멘토가 영웅에게 주는 마법검이나 방패는요, 현실에서는 바로 이런 세상을 해독하고 헤쳐나갈 언어와 개념이라는 코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단어나 개념을 배운다는 게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다룰 새로운 장비를 얻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언어가 그렇게 정교한 무기라면 그 무기를 사용하는 데에도 분명 어떤 법칙이나 문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창작에는 규칙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책에서도 이 말을 하는데 이 둘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겉보기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모든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책에서는 이걸 내러티브, 이야기, 스토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죠. 솔직히 이 세 가지 구분은 책을 읽으면서도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냥 다 그게 그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특히 이야기랑 스토리는 뭐가 다른 건지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들어볼게요. 네네. 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구체적인 사건 그 자체예요. 베로나의 원수 가문 아들 로미오와 딸 줄리엣이 사랑에 빠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바로 스토리죠. 아, 사건. 네. 그건 명확해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같은 거요. 아하. 이건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이야기에서 변주되는 뭐랄까 인류 공통의 틀이죠. 이야기는 그 중간 단계로 이 추상적인 내러티브가 특정 문화권의 관습이나 배경을 입고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뼈대, 스토리는 살과 옷, 이야기는 그 중간쯤 근육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여기에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말한 개념을 더하면 훨씬 재밌어져요. 바로 파불라와 슈제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름부터 어렵네요.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파불라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시간 순서래요. A 다음에 B가 일어나고 그 다음 C가 일어나는 시기죠. 음, 반면에 슈젯은 작가가 우리에게 그 사건들을 보여주는 순서, 그러니까 편집 순서입니다. 아, 영화 펄프 픽션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시간 순서는 뒤죽박죽인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전체 그림이 맞춰지잖아요. 네,
감독은 관객의 감정을 조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슈젯을 비트는 거죠. C를 먼저 보여줘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A를 보여줘서 힌트를 준 다음에 마지막에 B를 보여주면서 충격을 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면서 막 심장이 쫄깃해진다 그러면 그건 감독이 슈젯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여러분에게서 정보를 숨기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파불라랑 슈젯 같은 개념이 작가에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평론가들이 분석을 위해 만들어낸 틀에 불과한 건가요? 스티븐 킹이 이런 이론을 생각하면서 글을 쓸 것 같진 않거든요. 와, 훌륭한 지적이세요. 대부분의 위대한 작가들은 이런 용어를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이 원리를 체화하고 있어요. 아, 본능적으로요? 네. 어떻게 보여줘야 독자가 더 몰입하고 더 긴장하고 더 슬퍼하는지를 아는 거죠. 이건 이론이라기보다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 관점을 확장해보면 우리가 읽는 역사책도 결국 누군가 선택한 슈젯에 불과하겠네요. 똑같은 역사적 사실, 즉 파불라를 두고도 어떤 관점에서 서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탄생하는 거군요. 갑자기 역사책이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구조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저는 역시 단어 자체가 가진 마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168페이지에 나온 레라 보르디치키의 연구 말이에요. 아, 러시아어 색깔 연구요? 네, 러시아어에는 하늘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두 색의 변화를 훨씬 민감하게 인지한다는 내용이었죠. 네, 하늘색을 뜻하는 골루보이와 진한 파란색을 뜻하는 신이가 있죠. 이 연구는 언어가 단순히 현실에 붙이는 이름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아,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필터이자 뭐랄까 조각칼인 셈이죠. 특정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그에 해당하는 현실의 미묘한 차이를 보지 못하거나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지금 보는 이 파란색이 제 언어에 단어가 없어서 못 보는 다른 색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 현실이 제가 쓰는 언어 때문에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가 시사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라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죠. 아, 그 창문의 모양과 색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꽃병이 깨졌다는 상황을 묘사하는 방식도 진짜 재밌었어요. 영어로는 he broke the vase. 그가 꽃병을 깨뜨렸다라고 해서 행위자를 강조하는데 네, 행위자 중심이죠. 스페인어에서는 se rompió el florero. 꽃병이 저절로 깨졌다라고 표현한다고요. 네, 맞아요. 마치 꽃병에 무슨 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깨진 것처럼 표현하죠. 이 작은 차이가 목격자 진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영어 사용자들은 누가 그랬는지, 즉 행위자의 책임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사건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하하, 그 완전 저희 집 아이들이 쓰는 변명이랑 똑같네요. 과자가 저절로 먹혔어요 하는 식이요. 책임을 회피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언어 구조군요. 그렇죠. 우리가 무심코 쓰는 문장 구조 하나가 우리의 도덕적 판단까지 조종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런 언어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진짜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책에서는 믿는 척하기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건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당신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켜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건 가짜야 라고 알면서도 기꺼이 속아주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아, 작가와 시청자 사이에 맺어지는 암묵적인 계약이죠.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사실인 척 하자는 약속이군요. 맞아요. 그 약속이 깨지면 몰입도 깨지는 거죠. 배우의 연기가 어색하거나 CG가 엉성할 때 우리가 흔히 깬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약속 위반이군요. 네. 이 거대한 집단적 믿는 척하기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바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언어라는 시스템입니다. 언어라는 공통의 놀이터가 있기에 우리는 함께 상상의 세계를 건설하고 즐길 수 있는 거죠. 언어라는 정교한 도구도 강력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무기가 바로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제 181페이지에 언급된 베트남전의 네이팜 소녀 사진이 바로 그 예시겠죠. 그렇죠. 닉 우투가 찍은 그 사진 한 장은 전쟁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이나 정치적 이념을 전혀 몰라도 보는 즉시 심장을 후벼 파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맞아요.
언어의 장벽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죠. 벌거벗은 어린 소녀가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달려나오는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 우리는 전쟁은 참혹하다는 아주 강력한 내러티브를 즉시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네. 수천 자짜리 기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단 1초 만에 전달하는 거죠. 이미지는 알파벳이나 문법을 배울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이론가 스콧 맥클라우드 같은 사람들은 여러 이미지가 연속될 때 만들어지는 시각적 서사의 힘에 주목했죠. 이미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법 체계처럼 작동하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미지의 역할이 더 결정적인 것 같아요. 아무도 긴 글을 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책에서도 그 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현대 미디어에서 이미지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온사인 역할을 해요. 네온사인이요? 기후변화, 경제위기 같은 어려운 주제를 다룬 기사의 제목을 읽지 않아도 빙하가 녹아내리는 이미지나 추락하는 그래프 이미지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핵심 주제를 단번에 인식시키는 거죠. 듣고 보니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나 SNS 피드 속 이미지들이 사실은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프로파간다 도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영웅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도구를 얻게 되는지 탐험해봤습니다. 단어와 구조 그리고 이미지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재구성하는 강력한 마법 도구였네요. 네, 이 도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소비하는 뉴스, 영화, 광고를 볼 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단어는 왜 쓰였을까? 이 이미지는 나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멘토에게 강력한 도구를 얻은 영웅은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익숙한 세계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5단계, 첫 번째 문턱을 넘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의 상당 부분이 믿는 척하기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허구와 현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구분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체크와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